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연준은 올 한 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도 긴축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연준의 긴축 행보와 글로벌 경기 전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준의 정책하고 또 그 시경제 흐름이 아주 정통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기대가 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연준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0%이던 이제 기준금리를 11월까지 4%로 올렸고 또 12월 FOMC에서도 0.5%포인트 올린다고 예상들 하니까 그렇게 되면 4.5%까지 일단 올해 올라가지 않습니까? 1년 안에 이렇게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한 해로 놓고 본다면은 4.5, 그러니까 450pp를 한 번에 올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빠른 속도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투자 쪽도 그렇고 금융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좀 이에 따르는 위축과 그리고 완화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미국의 통화 사이클이 어떤 시점에 있을까, 중기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 18년도쯤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없었던 질병 리스크들, 바이러스 리스크가 나오면서 2.5 수준에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중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18, 19년도 2.5 수준이었던 그 금리에서 연속적으로 다시 이제 인상 사이클을 계속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경기 상황이나 물가를 놓고 본다면 두 번째 포인트로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 금리가 올해 450bp 올라서 많이 이제 이미 오를 것까지 감안하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빨리 올린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2년 정도 또는 3년에 나눠서 올릴 만한 이런 금리를 1년 안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좀 잘 견딜 수 있는가? 이 정도면 좀 지나치게 빠른 속도 아닌가? 이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기는 버틸만 합니다. 450p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소비가 제일 중심이 되는 국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쳤을 때 가계 총소득 규모가 15조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의 수준을 보면은 13조, 14조 요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피크를 찍었다가 조금 횡보 추세라고 하더라도 15조 달러. 다만 이제 약간의 리스크가 조금 전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 투자 쪽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투자를 줄이고 있고, 다만 이것을 소득과 소비 여력이 그래도 견조한 상황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과열적인 측면이 소비 시장에서 일부 있어서 이 정도 450pp 정도는 감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 이렇게 가파르게 긴축이 났었던 것은 역시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정도 이제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좀 잡아가는 흐름인지, 즉 연준의 정책은 옳았다고 보십니까? 연준의 정책 자체가 옳았다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예.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5%, 6% 금리가 왔을 때 일시적이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약간의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상반기 초에는 금리를 올려서라도 공급 불안 때문에 오른 유가를 수요를 위축시키면은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강한 드라이브,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표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FOMC에서는 자신감이 정말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제어하겠지만 유가를 잡기에는 불확실성도 많고 자신이 없어, 이런 뉘앙스를 표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효성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실기도 했고 유효성도 떨어졌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즉 앞으로 물가가 이만큼 오를 것이야 라고 금융시장에서 측정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있는데요. 그 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최근까지 거의 이제 작년도 이후에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효과가 좀 미진했고 실기도 했었지만 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인플레 심리에 대해서는 조금 억제를 시키는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보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심리는 그러한데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뭐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7%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때 뭐 거의 10% 근처까지 갔던 게 그렇게 보면 물가가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는 지금 연준의 뭐 예상이나 기대하고 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연준에서 생각했던 숫자보다는 높을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네. 예. 지금 이제 7.7%라서 완만하게 완화되는 것은 맞으나 여기서 복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가 상품 쪽, 그러니까 내구재, 의류, 재화라고 하죠. 예, 재화에서 내구재, 비내구재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의 수요는 잠시 좀 줄긴 했습니다. 예. 줄긴 했는데 여전히 서비스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건하다. 네. 의료나 교육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 쪽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경기에 탄력적인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저축률이 최근 들어서 2.3%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평균 코로나 전에 그 경기 괜찮을 때도 한 3, 4%는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돈이 있으면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의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축은 안 하고 쓴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전체 이제 자산과 근로소득이 워낙에 괜찮다 보니까 돈을 쓰는 추세가 이어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재화, 이제 소비재에 대해서 조금씩 수요가 줄긴 하더라도 서비스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면서 현 물가 수준을 횡보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표현해드리면 기대감이 상당히 증폭되고 인플레가 완화될 것 같지만 앞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물가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또 한 번 실망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12월 FOMC는 이제 곧 임박했는데 12월 FOMC에서는 뭐 금리 0.5%포인트 올린다. 이거는 거의 예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이제 내년인데 지금 내년 금리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당초에는 뭐 4%에 있다가 지금 5%까지 왔고 또는 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기본 시나리오로는 저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 5.25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기준으로 보면 최고로 그냥 모든 상황들을 다 떼놓고 미국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물가 이 정도라면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원론적으로는 6%까지 가능합니다. 예. 실업률이나 자연 실업률, 경기 호황 지표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것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5.25 정도까지 올려놔야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이제 연방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것들, 이자 빚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충당하고 좀 해소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인즉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준하고 연방 정부는 한 몸이 돼 버렸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는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도와줘야 되는 구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5.25 정도 올려놓고 그 상태로 계속 멈춘 상태로 가다가 24년도쯤 들어서야 소폭이나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계속 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그래도 조금 살리기 위해서 둔화를 좀 막기 위해서 25bp 정도 내리는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약간 이제 반론 내지는 기대적인 반론이 있는데 좀 나오는 게 지금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이게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뭐 원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최근에 약간 잡혀가는 모양새가 좀 나오거든요. 또 뭐 $70대까지 배럴당 떨어졌으니까 만약 이런 추세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또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를 뭐 전혀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계속 더 5%에서 이렇게 길게 5.25로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낮추는 시기를, 금리 인하 시기를 당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의 전체 물가에서 비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를 만들고 물가 지수를 만들 때 있어서 비중적으로 나눠 보시면 에너지 쪽의 비중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거의 50%에 상당하는 게 서비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화되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제조 품목에 대해서도 다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서비스 쪽이 그만큼 공고하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인즉슨 유가 쪽이 안정화되는 건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서비스 쪽 가격까지 안정화되는 것이 연결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유 가격이 지금 이제 70불대로 안정화돼서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10월, 11월까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겨울 날씨 자체가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스 가격도 상당히 안정화되었고, 근데 12월 들어서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시 추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이 또다시 급격하게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완전하게 유가가 컨트롤 된다면 당연히 페드, 이제 연준에서 4.5 상태에서 과격하게 올려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가가 향후에 잡혔는 줄 알았는데 내년 초에 또 들썩거린다라고 친다면, 그때 가서 어떤 통화 정책이 쭉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신호를 보여주면 이 유가가 원래 올랐어야 되는 가격보다 더 오르게 되거든요. 즉 이거는 우리가 보통 투기 수요가 이제 가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통제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안정된 수준까지 패턴이 확인될 때 장기간 동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슬로우하게 가되 for longer, 더 좀 오랫동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 박사님이 보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고 2024년이 돼야 소폭 인하가 가능할 정도고, 그 배경에는 그 내년에도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 만약 5.25 정도로 해가지고 쭉 이어질 경우에 미국도 지금 연준하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한 몸이 돼버렸는데 미국 정부 부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부터 잘 견딜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큰 도전적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 도전 국면이 뭐냐면 일단 달러 통화에 대한 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경제 패러다임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외교적인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도전을 받고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그들이 세워놨던 달러 패권주의, 달러 중심으로 모두 다 움직여야 돼라고 했지만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최근에 CBDC 들어보셨죠? 중앙은행들이 일단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달러의 어떤 스위프트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끼리 뭔가 결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이제 연구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CIPS라고 해서 중국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그것을 인용을 해서 러시아하고 원유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 외에도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유럽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또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적인 이제 직면에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해서 입김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요즘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심지어 사우디는 외면을 하고 있는 상태죠. 뭐 중국하고 뭐 위안화로 거래하자, 달러 대신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들이 세워놓은 이제 세계 경제 질서에 좀 흔들림이 있는 것이고, 나토를 중심으로서 세워놨던 핵 질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우리가 푸틴이 처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북한도 핵을 법제화하면서 일단 공격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명을 했고, 그 외에 지금 서방 쪽에서도
핵에 대한 보유 언급 자체가 금기 시대다가 폴란드는 우리 전술핵 필요해라고 나토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흔들림이 큰 상황이고, 그러면 과거 역사적으로 어떤 패권 전쟁이나 실질적인 전쟁이 있었을 때, 냉전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미국 경제가 더 강건하게 버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부채가 지금 최근 부채 규모를 보면 31조 2천억 달러. 예. 불과 트럼프 시대 이제 들어올 때 2017년경 그때만 하더라도 20조 달러였는데 50%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숙제가 뭐냐면, 앞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리를 6%까지 올려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못 올리고 서서히 5%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결정적인 요소는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면 안 됩니다. 왜? 예. 미국 정부는 이 31조 달러에 육박하는 돈들에 대해서 이자를 매년 7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이자 지급해야 되는 규모는 더 커집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해지겠죠. 이자 갚느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차입해 놓은 규모만 한 4조 8천억 달러인데, 아마 내년도 가면은 내년 후반쯤 가면 분명히 돈을 더 차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키면서도 금리는 올려서 인플레를 꺾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엔 정부가 부담 없이 돈을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페드도 힘들고 정부도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이것을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조금 많이 나갑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시장 금리 그거를 좀 잡으려면, 말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려면은 사실 제일 쉬운 것은 연준이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국채를. 맞습니다.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결국 저는 계속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아주 위태로운 형국이고 자칫하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정책을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도구가 있는가 늘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엔 타이트닝을 해야 됩니다. 연준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것을 앞서 말씀하신 이제 돈을 이제 뭔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지금 걷어들여야 되는 거고, 금리도 올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을 결국에 미세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이다. 근데 이 재정 지출이 앞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조 8천억 달러를 갖다가 차입을 한 상태에서 돈을 썼는데, 지금 근 2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외쳤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산업 생산과 일자리 창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효과 본 건 뭐냐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아직도 코로나 때 지급했던 현금 지급 규모 때문에 개인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빌린 상태에서 돈을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돈을 쓸 때 효과를 분명히 강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효과를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차입은 제한이 되고, 굉장히 미세하게 써야 되고, 이제 인플레는 유발시키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IRA인 겁니다. 외부에서 투자를 해서 그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러면 내부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물가의 상승 유발을 좀 덜 시키고, 자신들은 돈을 덜 쓰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와 어떤 소득 활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제가 이제 사실 이러한 내용의 큰 화두 주제로 블록화를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도 우방국에 대해서도 투자를 더 해라, 한국에 대해서도 투자를 더 해라, 일본에 대해서도 더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 정도는 아마 트럼프 시대보다도 더 강할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이제 5% 또는 그 이상을 올린 다음에 한동안 이제 고금리를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IR을 통해 가지고 외국 돈을 받아서 돌린다 하는데, 그럼 미국의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자금난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다른 어떤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버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것이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언급하시고 다 안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국가별로 정책적 여력이 있는 국가와 외교적 수단이 있는 국가별로 구분을 해야 된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침체가 진행 중에 있고 특히 OECD 선행지수로 보면은 이미 10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멈추느냐의 문제인데 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완만한 침체 형상에서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미 중간의 교육 규모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IRA와 비슷한 핵심 원자재법을 유럽도 지금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전 세계 각국들, 즉 수출로서 잘 살았던 그런 국가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교육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수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빚을 더 많이 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그 대응해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국가가 바로 한국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GDP 대비한 수출의 의존도가 거의 높죠. 40% 이상인 상태이고 그런 비슷한 국가가 독일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국가가 뭐 이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대만 그런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빚을 더 끌어들 수 있는 즉 통화가 안정적인 통화이거나 기축 통화에 준하는 통화여서 빚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고 그렇다면 수출에 의존적이었던 국가들은 경기 침체의 강도가 내년도 하반기 이후 2-3년 동안 더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위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위기 국가들은 지금 12개국 정도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당장 우크라이나, 그리고 튀니지,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외에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이미 내수도 안 좋고 수출 경쟁력도 안 좋았는데 빚만 늘어났고 그것을 갚기도 당장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은 당장 내년도에 대략 12개국 중에 많은 국가들이 위기, 디폴트에 진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 양상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차별성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 예전에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가 이제 성공적으로 또 효과를 본다라는 전제로 미국은 빨리 반등을 할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 수출 국가들은 2-3년 동안 더 내려가고 그 외에 중간에 언제든지 체력이 약했던 국가들은 디폴트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암울한 전망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특히 살펴본다면 여기서 안정화됐지만 뭔가 큰 성장의 어떤 확진이 필요하고 그거는 결국에 반도체,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 쪽이 될 겁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